제가 일전에 한번 만나 뵈서 유튜브로 송출했는데 한번 저 보셨나요? 혹시 4단계? 예. 근데 괜찮으셨어요? 말씀 듣게? 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쏙쏙 말씀드리나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방문 요양 사업을 하시기 전에 크게 4단계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관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행정으로 이 4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 심층적으로 가서 저희가 사실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 뭡니까? 비즈니스 하신다는 목적이? 네. 돈 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이 방문 요양 사업. 정말 돈이 됩니까? 돈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4단계에 좀 더 깊숙하게 이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4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제 말과 제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졌습니다. 이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장 데이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창업을 고민을 해보셔라.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김춘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이런 요양, 방문 요양 관련된 영상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한 12,000명 정도 되시니까 전체 방문 요양 기관들이 전국에 한 13,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방문 요양 기관들을 이렇게 소통을 12,000명의 구독자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또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를 해주시면 네, 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월 수익을 딱 가져왔어요. 이게 월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 월 수익이 수급자 한 분당 수익인데 어떠세요? 20만 2,551원이 어떠십니까? 체감적으로? 저걸로 느끼세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요양 수급자 분들은 몇 등급까지 있죠? 1급부터 5등급까지 있죠? 저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좋은 수급자는 3등급의 일반 요양 수급자예요. 가족 요양은 사실 경쟁이네요, 경쟁. 가족 요양은 뭔지 아세요? 가족이 가족을 케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조가 정말 이상한데 가족은 고객이면서 어떻게 근로자예요. 한 분이 고객이면서 근로자다 보니까 저희는 고객은 모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로자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데 한 분이 두 구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여행 여기서 나 2만 원 주는데 여기서 2만 5천 원 주면 나 갈게요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만 5,500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닌 일반 요양 수급자 중에 3등급은 서비스 시간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월 매출을 가져왔고요. 월 매출은 이 공단에 수가가 있습니다. 뭐 3시간에 얼마 수가가 들어가는데 3시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수가를 나누면은 한 24회 정도 서비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매출로 잡아보면 148만 2천 원이 있고 제가 전 유튜브에 그 계산하는 걸 좀 안내해 드렸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건비는 제가 여기는 13,800원을 잡았거든요. 13,800원. 사실 현장에 이 13,800원일 수도 있고 13,200원일 수도 있고 13,000원일 수도 있고 13,500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높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이게 13,800원 기준. 13,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4대 보험이 나가고 퇴직금이 나가고 저희가 요양보호사 전문배상 책임보험을 들어드려야 돼요. 3,000원 나가면 20만 원 정도가 월 매출 150만 원에서 운영자한테 남는 건 2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좀 풀어볼 텐데요. 그러면 대략 한 몇 명 정도가 모시면은 어느 정도 운영되겠다 좀 감이 오시나요? 20명, 그렇죠. 20명 정도 되면, 제가 이 내용도 넣었는데 되게 좀 훌륭하십니다. 내용을 넣었는데, 20명 정도 되면 아마 이게 분기점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비즈니스 정도에서 한 이제 월 한 얼마 정도? 한 500 정도? 이제 좀 더 수익을 내겠다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셔야 되냐면, 한 50분 정도는 모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명 이상 되는 그 센터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 30% 정도 안에 드는 게 3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70%는 어떻다는 거예요? 네. 20명 미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들에서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는 폭발하는 시장이다. 저도 이 창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쪽에서 질문을 던지고,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제 방향인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옛날에 저도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16년 차인데, 15년 전에 저도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을 때 이런 걸 데이터를 보니까 야, 이건 하면 된다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죠. 보세요.
1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장밋빛입니다. 여기 수요는 지금 초고령 사회, 이제 이미 20%가 넘었어요. 저 때는 그때는 14%가 넘으니 이제 고령 사회다. 네, 이제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고, 2030년까지 제3차 장기유한 기본 계획안에 의하면 5천 개의 시설이 더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5천 개. 거기다가 예상 어르신들도 당연히 숫자가 많아지시니까 아프신 비율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30% 정도가 10년 이내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시장 규모는 1.5배 정도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아,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구나. 그리고 공급은 3차 계획안분이 이제 부족하네. 거기다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 안정적인 수익 20년이니까 50명 뭐 이거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꿈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게 되죠. 이게 제 얘기였습니다. 옛날에 제 얘기. 숫자는 좀 달랐지만 제 얘기. 제가 이렇게 해서 창업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숨어 있는 4가지 중에 저는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요양보호사인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분들이 저희 1교시 때 치매에 대한 어떤 인력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방문요양 현장에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테 교육을 하고 뭔가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연령대도 높고요. 그리고 구조상 저희가 구속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계시다가 떨어지시면 이분이 또 다른 쪽 일을 찾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월급제로 주니까 이게 방문요양은 시급제로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4가지의 이유는 인력난이 우선, 자격증이 60만 개 자격증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20만 명이십니다. 20만 명. 네, 40만 명은 따시고도 활동하시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노동력이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앱을 개발하고 관심이 많아서 뭔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앱 개발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정보를 막 올려가지고 수요자가 이게 컨택해가지고 하면 이거 비즈니스 되겠는데 해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분이 자기 정보를 올리시기 원할까요? 이게 잘못된 접근이었던 거죠. 낮은 사회적 인정 때문입니다. 내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대로 수급자분이 뜨면 요양보호사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댓글도 안 남기세요. 다 전화 들고, 여기 좀 일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세요? 이러면 전화상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꿔서 되는 게 이제 좀 뭐 케어 매니저, 이런 어플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어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중근무 구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A 기간에서도 일하고 B 기간에서도 일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엔 여기, 오후엔 여기인데, 오후에 일하는 분들이 아까 1교시 말씀드린 치매 어르신인데 막 벽에다가 막 이렇게 묻히시는 분이시고 항상 치우기 힘들어. 근데 오전에 일하시는 분들은 할머니여서 말본만 하면 돼. 그러면 오후를 그만두고 오전에 있는 분을 오후로 찾아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 좀 일해주세요. 서비스 질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 인력이 굉장히 합니다. 제가 숫자로 다시 가져왔는데요. 50대 이상인 분들이 94.6%나 됩니다. 50대 이상이. 네. 그리고 20, 30대는 0.2에서 4.6%밖에 안 돼요. 예.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양보호사 부족 인원은 지금 저희가 이제 10명 중 3명의 공백이 생기는 게 2033년에, 지금 2026년이니까 곧 7년 뒤 얘기죠. 그래서 33만 명이 부족하고요. 2038년, 2043년, 20년 후에는 요 KDI 우리 나라를 연구를 하는 그 기관에서는 100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 질을 좋게 해야지 고객을 모실 수가 있잖아요. 사실 서비스를 좋게 해야지, 여기 기관은 서비스가 참 좋네. 근데 우리 서비스 질을 사회복지사들이 합니까? 네? 요양보호사분들을, 좋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래서 또 장밋빛을 보고 시작을 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이 또 생깁니다. 이제 5년간에 제가 기관들을 봤더니 4.2배가 늘었어요. 4.2배가. 제가 기관들이 4,490에서 18,000개까지 5년간에 제가 기관들이 늘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왜일까요? 진입이 장벽이 쉽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왜냐면 그냥 5평 임대료가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시면은 창업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2배가 늘었지만 사실
이번에 2019년부터는 그 우리 지정신고라는 거 키워드 한번 들어보셨어요? 방문요양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게 많이 보실 텐데 지정신고는 뭐냐면 2019년부터 시작한 건데 6년의 유예를 줬다가 6년 기간 동안 잘 운영 못하면 이제 이걸 폐업시킬 수 있는 시군구의 직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489개 8.6% 정도가 예, 지금 날라갔습니다. 날라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개업도 많고 폐업도 많냐? 제가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 우선은 수급자 확보가 쉽지 않다. 수급자 확보가. 수급자 확보는 개소 후에 6개월 안에 2명 미만이면 거의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폐업률이.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이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점이죠. 힘든 어르신 모시고 싶지 않아. 쉬운 어르신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이탈이 많다. 그리고 센터가 4.2배나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마다 방문 요양 많이 보셨을까요? 그죠? 어디 보면 3, 4층에 한 번씩 탁 들면 방문 요양이 짝짝짝 있잖아요. 경쟁이 어마어마하다. 네, 경쟁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2025년부터는 서류도 많이 요구하고 여러 가지 방문 요양 기관들이 수급자 모집하고 요양보호사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평가든 지정갱신들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과 동시에 폐업도 동시에 가속화되는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버티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인 부분이 지금 방문 요양 시장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순서대로 여쭤봤을 때 하나라도 답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행정적으로 이 지정 신청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군구에 서류를 내는데 이 서류 내는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가 이 세 개가 믹스가 돼가지고 잘 서류가 나와서 이게 쇠사슬 고리맞듯이 서류가 딱딱딱 맞아 떨어 들어가야고 심층 면적까지 있는 게 지정 심사가 되었습니다. 지정 심사가. 그래서 지정 신청을 했을 때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고 이 사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느냐. 이 지정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고객 발굴이 제일 중요하죠. 고객 발굴. 고객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 발굴. 이거 정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2단계의 고객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 제가 뭐 10여 년간 제가 컨설팅하고 제가 기관들 도우면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2단계를 굉장히 준비하셨던 분이셨어요. 한 50명의 리스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50명의 리스트. 그래서 내가 창업하면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까지 다 약속을 받아서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적으로 몇 분이 되셨냐면 10%가 넘어오셨어요. 다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또 거기에 상황에서 또 옮기려고 했을 때 이 옮기려고 하는 분들의 결정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주 결정권자가? 네. 만약 어르신이 제가 센터를 차렸어요. 여기 A 어르신이 있어요. A 어르신이 제가 센터를 차리면 제가 잘해드렸잖아요. 저희 기관으로 오세요. 했어요. 그럼 가지! 이랬어요. 근데 막상 차렸는데 이 올 때 뒤에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가 있는데 어둠의 그림자는 뭘까요? 보호자예요. 주 결정권자는 무조건 보호자예요. 보호자 근데 엄마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수 있고 며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주 결정자가 누굴까요? 네? 아닙니다. 네. 뭘까요? 딸이실 가능성이 크긴 해요. 딸이 크긴 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돈 내는 분이 주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면 뭐 말이 많아요. 누구 뭐 하면 말씀대로 뭐 보호자분들이 만약에 자산이 좀 있다 그러면 없던 효자도 나타나고 막 그냥 누구정창 막 나타나요. 그럴 때 돈을 누가 내느냐. 그분 말만 듣고 그분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방문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은 옮긴다. 모두 옮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의 경제적 지원을 누가 하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셔서 그분과 대화를 해서 그 관계를 우리 쪽으로 땡겨와야 우리 수급자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는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업이잖아요. 근데 영업보다 저는 키워드가 발굴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영업은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단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뭐 밥집이 하나 생기면 한번 가보지 않습니까? 방문 요양은 새로운데 뭐 생겼다고 해도 그게 고객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을 보더라도 그 보호자를 찾아가야 되고 보호자를 설득해야 되고 이런 단계가 한 번 고객을 만나도 2번, 3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발굴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계가 그렇고요. 자, 직원 관리죠. 직원 관리도 제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요양보호사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실 것이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못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냥 다 달려가서 했었어요. 막 가서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고객이 제가 한 80명, 90명 넘어가면서 이제 힘들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번아웃이 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우리가 관리가 힘들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제가 막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요양보호사 잘 모실 것이냐. 그리고 기록은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기사만 보면 환수, 뭐 장기유양 기관들 뭐 잘못했다 막 이러는데 사실 이 환수 당하는 게요. 이분들이 의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대부분 깜빡하거나 모르거나 이러셔가지고 실수 때문에 환수가 된 거지 의도적으로 한 거는 90%도 안 됩니다. 아니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아니에요. 1, 2%도 안 될 거예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모르시고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서류 자체를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 이렇게 환수 같은 게 안 나오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네 단계를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방문 요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숙하게 말씀드려서 지정 신청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그 센터를 여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가 제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까라면 까고 보여줄 건 다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도 면세 사업입니다. 면세.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좀 영리 사업 같은 좀 애매하죠. 네.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6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지정심사 때 우선은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느냐, 행정처분이나 휴폐업이나 평가 이력이 있느냐. 그래서 요즘엔 방문요양기관들이 어디 지역에 많다고 하면 그 지역에 그 아예 지정심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받거나 아예 안 받거나 셧다운하는 곳도 이미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요. 제가 정말 현장에서 이 센터 오픈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 안 받는다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아파트 지역이 많고 거기에 아시죠? 거기 좀 그 뭐라 그러냐 그 어르신들이 이제 좀 독거노인이나 좀 경제적 수준 낮으신 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센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많으니까 여기 강서구에서 하지 마시고 옆에 구에다 하세요. 이렇게 안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서비스 제공 능력의 뭐 행정처분 휴폐업이나 각 구 시군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운영 충실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 규정, 사업 계획서, 예산서까지 잘 맞춰서 돼야 되는 부분. 근데 인력 관리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15명을 우리가 계약 서비스 시작도 안 했는데 계약서 15명을 저희가 우선은 갖추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 관리 부분, 지자체 평가는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 대면 심사 때 이런 신층 면접들을 이 내용들을 묻고 답할 때 잘 대답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숙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게 지정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일반 사업에 영업하고 요양시설의 수급자 발굴에 제가 차이점을 좀 그려나가 봤는데 저희는 가격 경쟁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국가 제도 안에서 본인 부담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서비스 질을 차이를 줘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할 것이냐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단 등급 판정을 우리가 수급자 자격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오는 거는 이분들은 서비스가 어떤 불만이 있으셔서 옮기는 거지 저희가 워낙 잘해서 있다기보다는 요양보호사 불만이 옮기셔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수급자를 발굴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지역사회에 아까 요양보호사 강조를 드렸죠.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급자를 발굴되든지 복지관 병원 같은 데서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냐 고객을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자인 가족요양사를 구매 의사결정자인 보호자분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급자 모시는 게 거의 그 사람 소개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요양보호사 관리 부분인데요. 수급자 이탈 준비, 이 요양보호사가 저희가 고객을 모시더라도 이 교체에 대한 비율이 교체에 대한 어떤 인건비에 대한 이 로스가 더 크다는 걸 좀 강조하기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수급자 이탈 위험, 신규 채용 비용, 공백 기간 매출 손실, 팀 분위기 영향 이런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탈이 많으면 센터에 더 큰 로스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로 평가는 이게 참 요 4가지 키워드로 이제 평가를 보게 되는데 평가가 이제 100점 만점이거든요. 100점을 받으시면 90점 이상이면 A라는 소고기 등급 같은 등급을 딱 줍니다. A, B, C, D, E를 줘요. 그러면 저희가 A를 받게 되면
아, 이게 좋은 A다 하면 좋은 부분이 공단에서 인정서가 나오게 되면은 그 구에 있는 방문 유형 기간 리스트를 줘요. 거기에 A, B, C, D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무래도 신규인 우리 고객들이 가가지고 인정서를 받아서 인정서 A 뭐 몇 등급입니다. 페이퍼를 받았는데 거기에 회사 이 방문 유형 기간 리스트를 받았는데 A, B, C, D가 찍혀 있는 곳이 있으면 어디다 전화를 할까요? A다 하겠죠. 그래서 평가 전에는 예전에 방문 유형 기간을 어떻게 했으면 맨 위에 이름 들어가려고 일부러 A 플러스 방문 유형 센터 이런 이름 넣기로 했었어요. 예. 그렇게도 하고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A, B, C, D로 나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가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평가를 잘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아까 이게 수익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시급에 따라서 월 5만 원 정도의 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양 어르신 숫자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어르신들 저희가 센터에 도움되는 어르신들이 많아야지 이게 좋은 거지 뭐 가족 요양이 많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급이나 뭔가 뭐 다른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는 어르신이라 이런 부분이 많아봐도 더 매출이 줄 수 있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요양인 3등급 어르신이 많아야 이런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급자의 수익은 수급자 등급과 서비스 시간 요양보호사 시급이랑 이게 믹스된 함수가 나와야 우리가 이 시급 자체가 순수익 자체가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답을 주셨는데요. 이 수급자 손익분기점은 전 2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객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 요양 쪽 기준과 일반 요양 90%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명 정도가 보시면 좋겠다 하고 20명 이상 되고 사업이 되려면 50명 정도가 되시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은 생각을 갖고 5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반경 2km 이내에 수급자 모집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셔서 수급자 발굴이 제가 가장 중요한데 입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병원 옆에다가 센터를 차렸었어요. 그래서 오전마다 병원에 나갔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나가면 왜 좋냐? 왜 좋을까요? 보호자분들이 오전에 어르신을 모시고 왔다가 오후에 본인 일 보러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병원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각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이냐. 이런 입지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 최소 6개월 정도의 운영 자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6개월 정도. 어느 정도가 나와서 내가 20명을 모실 거냐. 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자 20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6개월 정도에 아까 2명 말씀드렸죠. 2명도 안 되면 거의 그때는 거의 전문기 이제 폐업하는 수준으로 가니까 6개월 동안 운영을 어떻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금과 활동 영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사회복지와 요양제도를 잘 이해하셔야지 보호자분들이나 등급받는 걸 도와드리거나 이거에 대해 전문성을 보여서 우리가 센터가 전문성 있게 보일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이 한번 고객을 모셨으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 고객들을 모시고 우리가 오픈 전에는 최소 한 2명 정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모셔보자. 이런 2번 정도 오픈 전에는 고객을 확보하고 시작하자. 이런 부분에 키워드 가져왔고 5번째로 기록이나 평가 시스템을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해놓으시고 시작을 하셔야 이 마음의 안정이 오십니다. 뭐가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용어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이 기록 평가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런 걸 다 안내하고 이해하시면 더 좋으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으로 시작하고 관계로 고객을 모시고 사람으로 유지가 되면서 기록으로 증명되는 게 방문 요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